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를 못 쓰는 전쟁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 쓸모없는 전쟁이고 나쁜 전쟁으로. 네네. 근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은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다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독재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독재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네오나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재 국가인데 뭐 선거도 안 하고 그리고 부패가 극단에 이르렀고 그거를 젤렌스키를 직접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쟁 중이라도 외국의 정상을 만날 때는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 뭐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아닙니다. 그 독일에 가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호소할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미국에 그렇게 왔다 하고 그리고 또 와서 미국한테 겁을 줬죠. 당신네들이 지금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은 곧 당신네들도 쩔쩔매가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가 미국이 쩔쩔맬 나라는 지금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금 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를 미국 국민들이 보고 이런 나라를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항상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얘기만 하고 뭐 막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국경선에 집결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는 좀 왜 저 말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전쟁이 2월 22일 날 2022년 2월 22일 날 났는데 전쟁 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냥 엄포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흑해에다 몇 대 갖다 놓고 우리는 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치 진짜 싸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 러시아가 감히 못 대비거든요. 바로 오히려 미국이 이 전쟁을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 전쟁을 가지고 3,500억 불을 제공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정치가의 손으로 다시 들어왔다. 거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습니다. 지금 액수도 막 나와요.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은 9,200만 달러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뭐 그리고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공화당인데 그 사람도 8천 수백만 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냥 자료들이 막 공개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치면 3,500억 불인데 뭐 1,770억 달러를 어떤 그 근거로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750억 달러밖에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000억 불은 어디로 날아간 거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그 상원의원 중에 의사 론 폴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군의관이 백신 값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자기가 가져갔다. 자기 착복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프랑스 신문에는 우크라이나 그 장군이 박격포 값 4천만 불을 먹었다 이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4천만 불이 아니라 4,600만 불이 맞다라고 또 정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롤스로이스 중에서 뭐 한 대에 60만 불짜리가 있답니다. 아주 최고급인데 그거를 작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그걸 16대를.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 바로 그러니까 그 돈 세탁용으로 그 전쟁터가 사용되고 있다. 불쌍한 군인들은 가서 죽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계속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원천적으로 날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거를 2월 28일에 젤렌스키와의 그
직접 회담에서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것이죠. 리얼리티를 보여준 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하라고 그런 거죠. 생방송하라고 생방송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 장면 중에 재밌는 거는 원래 그 미국 부통령은 할 일이 제일 없는 직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부통령이 이번에는 열심히 나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젤렌스키한테 미국이 제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그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되겠느냐는 그런 꾸짖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도 했죠. 네. 지금 이 부통령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 독트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적격 인물로 부통령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바로 이제 군사 지원을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네. 고강도 압박에 이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또 광물 협정 서명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젤런스키가 이제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전쟁을 정말 그 국제 정치가 힘의 정치인데 힘은 돈과 군사력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미국이 그 군사 무기하고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며칠도 못 버팁니다. 사실은. 네. 가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사실은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유럽을 갔습니다. 런던 가가지고 거기 유럽 각국의 이제 관리들이 모였는데 2,500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00달러. 2,500억 달러를 네네. 이제 유럽이 지원을 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2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군사력도 급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 프랑스가 각각 한 10,000명 정도 보낼 수 있는 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즉각 안 보내겠다고 이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군사력이 양호한 그 폴란드라든가 뭐 이쪽에서도 안 보내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유럽 힘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돈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트럼프의 개입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광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으신 분들은 야, 저 트럼프가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전략입니다. 광물을 달라는 근거는 우리가 돈을 3,500억 달러나 대줘 가지고 너희를 살려주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도 어느 정도 일단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너희들이 히토류라든가 이런 중요한 광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권리를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돈만으로 보면은 야, 트럼프가 욕심꾸러기다라는 말이 되지만은 트럼프가 미군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러시아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바로 러시아 자기 붙어 있는 땅에다가 미군이 들어간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돈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면 일단 그 지역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가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가니까 그 노골적인 모욕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잠재적인 약속도 되고 그래서 그 부통령 반스가 그 지난 4일 날 얘기하기를 유럽 군대 2만 명이 가는 것보다 미국 회사가 들어간 것이 우크라이나 안보에는 훨씬 더 좋다.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또는 트럼프 혼자 머리로 나온 거 아니고 그 보좌관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적국이 못 건드린다라는 미국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왜 저 사람이 그 자꾸 광물을 개발하려고 그럴까 그걸 왜 뺏으려고 그럴까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안보가 간접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도 플러스가 되고 러시아한테도 도움이 되는 러시아랑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뭐 히토류를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도 사실 히토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중국의 그렇죠. 이 중국의 레버리지를 붕괴시켜 놓는 것이죠. 그렇죠. 네.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미국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힘이 하나 꺾여지는 것이죠.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래요. 야 트럼프 돈만 한다 그게 아니라 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젤렌스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종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원하는 건 들어주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압박하고 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 푸틴을 좋아한다. 뭐 젤렌스키 옛날에 뭐 선거할 때 자기 안 도와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전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간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을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하고 전쟁 이후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 면적을 추가했어요. 네.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영토를 조금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마지노선이 이거예요. 이건 유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요 두 개만 푸틴한테 주면 푸틴은 신나죠. 그런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뺏겼는데 휴전하거나 종전을 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거기다 나토 가입도 안 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줄 떡이 있는데 젤렌스키한테는 줄 떡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는 이제 협박이죠. 무기 안 줄 거야.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전쟁 수행 무기 한 50에서 55%, 유럽이 한 25%, 미국이 한 2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원으로 절반을 외국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 지원하는 절반이 핵심이고 그 중에 핵심이 또 미국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전략 무기에 가까운 무기들, 그 다음에 정찰 정보 자산. 이게 없으면 사실상 전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하는 걸 주고 젤렌스키한테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은 안 줄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될 걸. 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니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나 그 돈 받아야겠어. 거기다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되겠어. 이 생각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조기 종식의 목적인 동시에 러우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예요. 유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그럼 너 히토류 있다며 그 절반은 내놔야 될 걸 광물협정 이 상태에서 양측을 이제 먼저 러시아와 미국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완정시켰어요.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부른 거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에 젤렌스키가 빠졌다.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감정 통제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토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그다음에 안전보장 그런 거 없어. 안전보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그다음에 히토류 광물 협정에서 절반 내놔. 여기에 도장을 찍고 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박수 받을 거예요? 욕먹을 거예요? 욕먹죠. 100% 욕먹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러나 거기서 도장 찍고 오면 우리 같으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런 카드가 없고 우크라이나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네. 젤렌스키도 알아요. 그거.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자들 다 불러 모았죠. 회담장이 그 앞에 테이블에 있죠. 벤스, 트럼프 앉고 젤렌스키 앉고. 네네. 원래 그런 자리는 본 회담하기 전에 인사하는 자리예요.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뒷방에서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그게 회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회담장을 누가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죠.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일부러 불쌍한 젤렌스키, 힘든 젤렌스키를 벤스랑 같이 협공해서 아주 정말 보기에도 야비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얻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회담을 했다는 얘기는 젤렌스키는 올 거고 회담 전에 그랬어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으러 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을 하고 종전을 안에 서명하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세계적인 회담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약간 좀 포장을 하는 좀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네.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 오기 전에 군복 입고 오지 말고 양복을 입고 와라라고 여러 번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가정이에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어? 예,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됐겠죠. 하긴 뭐 어느 정도 물밑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자세히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호락호락 안 해요. 자꾸 도발해요. 결국은 붙었죠.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잘했다. 감정적으로. 젤렌스키 정적들이 있거든요. 젤렌스키 정적들도 저건 젤렌스키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했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유럽은요. 다 젤렌스키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럽은 또 어떻게 해요? 지지하지만 너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도장 찍을게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 왜 여기 이 사고 치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여론을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찍을 건 찍을 건데. 어차피 죽는데 네네. 찍소리하고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우크라이나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렇게 도장 찍고 정전 휴전 협정하면은 젤렌스키는 끝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젤렌스키 전쟁 직전에 지지율이 23%였어요. 네. 엉망이었어요. 부정부패에다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국가 요직에 뭐 국가정보국장, 비서실장 다 앉혀버리고.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는 9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50% 중반대에 50%까지 내려왔는데 트럼프하고 막 독재자니 어쩌니 싸우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죠.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정부 안 줄 거야? 전선에서 밀리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버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준 격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미래, 희생을 빨리 줄이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더 선택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액면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든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 잘 버티던 우크라이나 군이 당연히 미국이 무기 지원 끊으면은 쫙 밀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거의 함락 직전이다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잘못 전해졌어요. 그래요?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열세에 몰려 있었어요. 열세에 몰려 있었고 언젠가는 함락당할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장악이 가능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인민군이 가 있거든요. 11,000명. 추가로 5,000명이 더 갔어요. 병력이 절대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 군들이 그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후방을 끊으려고 그래요. 지금 포위될 수도 있어요. 쿠르스크 안에서도 또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려는 그런. 근데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작전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중단도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지금 스타링크 계속 쓰고 있고요. 모스크 계속 그럼요, 안 끊는다고 그랬어요. 스타링크 끊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거든요. 그럼 미국이 또 다치기면 어떻게 뒤집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중단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공급된 무기가 있고 그렇죠. 네네. 향후에 추가될 무기들, 운송되고 있는 무기들 요걸 스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버텨요. 그다음에 정보도 안 준다. 그 정보도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 주는 거지 방어할 때 필요한 정보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이는 거죠. 이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다 끊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무자비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미국이 뒤집어 줄 수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선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젤렌스키 트럼프 싸움 이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거고 실제로 위험해요. 쿠르스크는 깊숙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후방으로 끊어버리면 보급이 끊어지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도 쿠르스크 안에서도 둘로 나누려는 쪽으로 또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오히려 역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뚫리느냐. 뚫리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함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젤런스키가 당연히 이 무기 공급 중단 이 카드를 맞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드가 없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간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기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도장 찍을 걸 기대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가서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이 코미디언이라는 게 좀 잘 연기라든지 그런 액션을 잘 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욕하는 입모양, 네. 그 다음에 뭐 막 화내고 이러는 거, 그걸 연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기자가 감정 통제가 안 되겠어요? 오히려 감정을 너무 통제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연기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감정 통제를 못 해갖고 욱하고 싸웠다고요? 그런 사례가 존재하나요? 앞에 기자들 다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일종의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젤렌스키가 연기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네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젤렌스키라면 100%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걸 노렸겠죠,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땅 5분의 1 뺏기고 우리 광물 자원 절반 지원해줬다고 가져가고 안전보장은 안 되고 안전보장 들어갈 수 있는 나토 가입은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항복해라고 도장 찍고 왔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그 대통령을 용납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고 돌아오면은 인천공항에 오면은 꽃다발 걸어주겠어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번 싸움의 이면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판을 뒤엎은 쇼를 한 건 그 트럼프 쇼를 젤렌스키 쇼로 바꾼 게 저는 젤렌스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한 방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받을 거면 받으면 되니까. 그쵸. 하긴 뭐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 그런 거 상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가 상하는 건 뭐냐? 네. 트럼프는 집요해요. 자기한테 당하게 한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를 줘서 네. 계속 자기한테 손해를 보게 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목표는 뭐냐? 광물 협정이거든요. 저게 끝나는. 그것만 도와주면 나머지 과정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전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물론 뭐 그렇게 보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도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자체는 되게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이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또 그 러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쇼를 잘하죠. 예, 둘이 용호 상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쟁 초기 젤렌스키를 만났던 어떤 정치인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이 평가하기를요. 와, 글로벌 예능인 같았다라고 만나고 와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매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연극 위에 있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내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젤렌스키는 그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이후로 뭐 납작 엎절었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젤렌스키 입지가 좀 더 강해진 건 맞고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로 젤렌스키가 인기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그 협상이 젤렌스키에게 완전히 부적절하다든가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협상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화면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특히 이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어떻다는 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젤렌스키가 오기 전에 양복 좀 입으라고 말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끝까지 그 옷을 입고 갔잖아요. 색깔만 조금 바꿔서 입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젤렌스키도 자신만의 그 여론전을 하는 스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로 국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뭐 글로벌리 어떻게 뭐 평가가 나오든 이거는 그 두 사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국내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를 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만 둘 다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이런 뭐 리얼리티 쇼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약간 좀 맞서고 트럼프의 좀 분노를 끌어올리면서 좀 내부 지지 여론도 좀 끌어올리고 그럼요. 유럽으로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약간 수 그래서 있는 좀 됐죠.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솔직히 그 많은 거를 젤렌스키가 예상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폭풍을 봤을 때 네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젤렌스키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내 형제 자매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사실상 무한을 당하고 온 게 슬프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완전히 마이너스였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고를 준 거죠. 경고를 준 거고 네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야 될 거 어차피 맞으면서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자의 모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다음에 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갖춰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뭘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계속 표현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협상을 할 때도 보지만 그걸 하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이렇게 뭐 1조 달러 이렇게 금액을 크게 부르지만 실제 문서에는 빠졌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가거든요. 사실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파나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네. 파나마를 마치 공격할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파나마 양쪽 운하를 운영하는 홍콩 기업이 그거를 블랙락에 팔잖아요. 미국의 블랙락에 팔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매드맨 전략, 그 미친 것 같은 광기가 미국의 안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여기로 대입시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 정상을 어떻게 저렇게 무한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무한을 줬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구나. 우리 세금을 안 쓰고 더 이상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협상은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할 만한 부분에서 협상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저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꼬리를 내리는 그렇죠. 광물 협정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속보로 전해진 부분이 일단 러시아와 30일 휴전 뭐 합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거든요.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 있고 네. 그걸로부터 지지율도 좀 끌어올렸고 네. 이제는 뭐 그냥 미국의 뭐 요구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네.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 미국이 참여한 휴전 협상 6.25도 마찬가지죠. 한국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이 휴전할 때도요. 월남은 그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당사국들은요. 굉장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들끓는 명분,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싸워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그 30% 20%의 여론이라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 젤렌스키의 발언의 변화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젤렌스키는 늘 영토 회복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트럼프 들어오고 이 사건을 겪고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젤렌스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우리가 명분 싸움에서 아주 어려운 건데 그 명분을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휴전 혹은 정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가 강제로 밀어넣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찌됐든 협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해줘야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치는 명분 싸움이고 대세가 뭐 50% 이상이 지금 당장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강경파 30%가 있으면 우리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지지층을 보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30%가 있으면 참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정치적인 세상입니다. 특히 전쟁 중일 때는 더 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젤렌스키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광물 협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쟁 배상금? 네. 배상금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무기를 주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사실 뭐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광물로 미국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네. 러시아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이 미국 기업들이 가서 뭐 채취를 한다든지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도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뭐 한국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었지만 용산 미군 기지 그리고 그 강북에 있던 미군 기지를 이남으로 내려 보낼 때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인계철선입니다. 왜 미군이 거기 있으면 북한이 내려오고 미군이 바로 응전하기 때문에 미군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한강 이남에 내려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대입해 보면요. 미국의 중요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업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이 참전 혹은 참전까지는 안 해도 개입해서 압박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는 사실 다 명분 싸움이고 특히 미국은요. 미국인 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크게 가 있을 때 어떤 거기에 해대는 행동이 들어졌다면 그것만으로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나 트럼프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트럼프 내각에서 하는 말이 여기가 미국의 핵심 이익지가 되면 우리가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과격하게 말하는 거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트럼프의 말을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의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제가 계속 어디든 나가서 말하는데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길을 잃고요.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트럼프의 화가 어떻게 누그러지고 그 발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이 트럼프 시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망을 할 수 있는 뭐 조망까지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젤런스키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보니까 그 젤런스키 뭐 교체해야 된다. 뭐 정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그런 말을 언론에서 했던데 이 정말 실제로 이 젤런스키 정권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거는 이 카드를 가지고 저쪽을 밀어붙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협정도 체결해야 되고요.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 시에 그거를 하려면 계엄도 풀어야 되고요. 계엄도 풀고 또 뭐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리 또 우편으로 다 투표를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6.25 때 부산에서 투표를 했지만 그때와 또 상황이 다른 게 또 현대의 투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했을 때 뭐 CNN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전시에 하려면요. 근데 6개월의 시간을 지금 가지면 그러면 밀어붙여서 그 젤렌스키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을 6개월 더 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걸 알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 뭐 동맹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최대 압박 전략의 하나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 교체를 미국에서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젤렌스키의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계속 관세 부과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 25% 뭐 전기료를 더 매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 철강 25% 더 매긴다고 해서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요. 그 국내 정치인들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의 쉐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무려 85%입니다. 85%요? 예. 거의 뭐 독재. 독재 수준이죠. 그게 워낙 트럼프에 두드려 맞으니까 국민들이 뭉치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건 또 이렇게 그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젤렌스키에게는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만약 이렇게 전쟁이 휴전이 되고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는 새로운 리더십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처칠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처칠 그 다음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고 2차 대전을 승리로 물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지만 승리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처칠이 전쟁에서 끝나자마자 총선에서 국민들이 처칠을 버려요. 왜 버릴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회복하고 다독여줄 리더십이 필요한 네네네.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젤렌스키도 나토 가입 공약이나 이런 걸 섣불리 해서 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이런 비판 여론도 많지만 어찌됐든 젤렌스키가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망명하라고 하는데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그의 어떤 미디어적 선정 능력, 선전 능력을 통해 항전 의지를 불태워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젤렌스키의 지도력은 전쟁이 끝나면 그게 계속 필요할지 않을지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아마도 과거에 보면 전쟁 이후에는 또 다른 리더십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칠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한 5년 후에 다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지만 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그냥 압박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를 못 쓰는 전쟁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 쓸모없는 전쟁이고 나쁜 전쟁으로. 네네. 근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은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다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독재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독재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네오나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재 국가인데 뭐 선거도 안 하고 그리고 부패가 극단에 이르렀고 그거를 젤렌스키를 직접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쟁 중이라도 외국의 정상을 만날 때는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 네네. 뭐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아닙니다. 그 독일에 가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호소할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미국에 그렇게 왔다 하고 그리고 또 와서 미국한테 겁을 줬죠. 당신네들이 지금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은 곧 당신네들도 쩔쩔매가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가 미국이 쩔쩔맬 나라는 지금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금 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를
미국 국민들이 보고 이런 나라를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항상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 얘기만 하고 뭐 막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국경선에 집결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는 좀 왜 저 말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전쟁이 2월 22일 날 2022년 2월 22일 날 났는데 전쟁 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냥 엄포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흑해에다 몇 대 갖다 놓고 우리는 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치 진짜 싸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 러시아가 감히 못 대비거든요. 바로 오히려 미국이 이 전쟁을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 전쟁을 가지고 3,500억 불을 제공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정치가의 손으로 다시 들어왔다. 거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습니다. 지금 액수도 막 나와요.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은 9,200만 달러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네네. 뭐 그리고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공화당인데 그 사람도 8천 수백만 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냥 자료들이 막 공개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치면 3,500억 불인데 뭐 1,770억 달러를 어떤 그 근거로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750억 달러밖에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000억 불은 어디로 날아간 거냐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그 상원의원 중에 의사 론 폴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군의관이 백신 값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자기가 가져갔다. 자기 착복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프랑스 신문에는 우크라이나 그 장군이 박격포 값 4천만 불을 먹었다 이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4천만 불이 아니라 4,600만 불이 맞다라고 또 정정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롤스로이스 중에서 뭐 한 대에 60만 불짜리가 있답니다. 아주 최고급인데 그거를 작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그걸 16대를.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 바로 그러니까 그 돈 세탁용으로 그 전쟁터가 사용되고 있다. 불쌍한 군인들은 가서 죽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계속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원천적으로 날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거를 2월 28일에 젤렌스키와의 그 직접 회담에서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것이죠. 리얼리티를 보여준 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하라고 그런 거죠. 생방송하라고. 생방송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 장면 중에 재밌는 거는 원래 그 미국 부통령은 할 일이 제일 없는 직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부통령이 이번에는 열심히 나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젤렌스키한테 미국이 제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그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되겠느냐는 그런 꾸짖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도 했죠. 네. 지금 부통령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 독트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적격 인물로 부통령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바로 이제 군사 지원을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네. 고강도 압박에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또 광물 협정 서명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전쟁을 정말 그 국제 정치가 힘의 정치인데 힘은 돈과 군사력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미국이 그 군사 무기하고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며칠도 못 버팁니다. 사실은. 네. 가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사실은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유럽을 갔습니다. 런던 가가지고 거기 유럽 각국의 이제 관리들이 모였는데 2,500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00달러. 2,500억 달러를 네네. 이제 유럽이 지원을 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2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군사력도 급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 프랑스가 각각 한 10,000명 정도 보낼 수 있는 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즉각 안 보내겠다고 이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군사력이 양호한 그 폴란드라든가 뭐 이쪽에서도 안 보내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유럽 힘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돈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트럼프의 개입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광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으신 분들은 야, 저 트럼프가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전략입니다. 광물을 달라는 근거는 우리가 돈을 3,500억 달러나 대줘 가지고 너희를 살려주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일단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너희들이 히토류라든가 이런 중요한 광물이 있으니까 그거로 우리가 좀 권리를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돈만으로 보면은 야, 트럼프가 욕심꾸러기다라는 말이 되지만은 트럼프가 미군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러시아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바로 러시아 자기 붙어 있는 땅에다가 미군이 들어간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돈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면 일단 그 지역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가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가니까 그 노골적인 모욕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잠재적인 약속도 되고 그래서 그 부통령 반스가 그 지난 4일 날 얘기하기를 유럽 군대 2만 명이 가는 것보다 미국 회사가 들어간 것이 우크라이나 안보에는 훨씬 더 좋다.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또는 트럼프 혼자 머리로 나온 거 아니고 그 보좌관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적국이 못 건드린다라는 미국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왜 저 사람이 그 자꾸 광물을 개발하려고 그럴까 그걸 왜 뺏으려고 그럴까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안보가 간접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도 플러스가 되고 러시아한테도 도움이 되는 러시아랑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히토류를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도 사실 히토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중국의 그렇죠. 이 중국의 레버리지를 붕괴시켜 놓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미국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힘이 하나 꺾여지는 것이죠.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래요. 야, 트럼프 돈만 한다 그게 아니라 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젤렌스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종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원하는 건 들어주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압박하고 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 푸틴을 좋아한다, 뭐 젤렌스키 옛날에 뭐 선거할 때 자기 안 도와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전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간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을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하고 전쟁 이후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 면적을 추가했어요. 네.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영토를 조금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마지노선이 이거예요. 이건 유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요 두 개만 푸틴한테 주면 푸틴은 신나죠. 그런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뺏겼는데 휴전하거나 종전을 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거기다 나토 가입도 안 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줄 떡이 있는데 젤렌스키한테는 줄 떡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는 이제 협박이죠. 무기 안 줄 거야.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전쟁 수행, 무기 한 50에서 55%, 유럽이 한 25%, 미국이 한 2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원으로 절반을 외국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 지원하는 절반이 핵심이고 그 중에 핵심이 또 미국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전략 무기에 가까운 무기들, 그 다음에 정찰 정보 자산. 이게 없으면 사실상 전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하는 걸 주고 젤렌스키한테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은 안 줄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될 걸. 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니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나 그 돈 받아야겠어. 거기다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되겠어. 이 생각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조기 종식의 목적인 동시에 러우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예요. 유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그럼 너 히토리 있다며 그 절반은 내놔야 될 걸 광물협정 이 상태에서 양측을 이제 먼저 러시아와 미국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완정시켰어요.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부른 거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에 젤렌스키가 빠졌다.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감정 통제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토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그다음에 안전보장 그런 거 없어. 안전보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그다음에 히토류 광물 협정에서 절반 내놔. 여기에 도장을 찍고 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박수 받을까요? 욕먹을 거예요? 욕먹죠. 100% 욕먹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러나 거기서 도장 찍고 오면 우리 같으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런 카드가 없고 우크라이나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알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자들 다 불러 모았죠. 회담장이 그 앞에 테이블에 있죠. 벤스, 트럼프 앉고 젤렌스키 앉고. 네네. 원래 그런 자리는 본 회담하기 전에 인사하는 자리예요.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뒷방에서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그게 회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회담장을 누가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죠.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일부러 불쌍한 젤렌스키, 힘든 젤렌스키를 벤스랑 같이 협공해서 아주 정말 보기에도 야비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얻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회담을 했다는 얘기는 젤렌스키는 올 거고 회담 전에 그랬어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으러 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을 하고 종전을 안에 서명하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세계적인 회담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약간 좀 포장을 하는 좀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네.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 오기 전에 군복 입고 오지 말고 양복을 입고 와라라고 여러 번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가정이에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어? 예,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됐겠죠. 하긴 뭐 어느 정도 물밑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자세히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호락호락 안 해요. 자꾸 도발해요. 결국은 붙었죠.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잘했다. 감정적으로. 젤렌스키 정적들이 있거든요. 젤렌스키 정적들도 저건 젤렌스키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했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유럽은요. 다 젤렌스키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럽은 또 어떻게 해요? 지지하지만 너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도장 찍을게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 왜 여기 이 사고 치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여론을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찍을 건 찍을 건데. 어차피 죽는데 네네. 찍소리하고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우크라이나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렇게 도장 찍고 정전 휴전 협정하면은 젤렌스키는 끝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젤렌스키 전쟁 직전에 지지율이 23%였어요. 네. 엉망이었어요. 부정부패에다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국가 요직에 뭐 국가정보국장, 비서실장 다 앉혀버리고.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는 9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50% 중반대에 50%까지 내려왔는데 트럼프하고 막 독재자니 어쩌니 싸우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죠.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정부 안 줄 거야? 전선에서 밀리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버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준 격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미래, 희생을 빨리 줄이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더 선택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액면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든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 잘 버티던 우크라이나 군이 당연히 미국이 무기 지원 끊으면은 쫙 밀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거의 함락 직전이다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잘못 전해졌어요. 그래요?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열세에 몰려 있었어요. 열세에 몰려 있었고 언젠가는 함락당할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장악이 가능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인민군이 가 있거든요. 11,000명. 추가로 5,000명이 더 갔어요. 병력이 절대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 군들이 그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후방을 끊으려고 그래요. 지금 포위될 수도 있어요. 쿠르스크 안에서도 또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려는 그런. 근데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작전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중단도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지금 스타링크 계속 쓰고 있고요. 모스크 계속 그럼요, 안 끊는다고 그랬어요. 스타링크 끊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거든요. 그럼 미국이 그래도 다치기면 어떻게 뒤집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중단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공급된 무기가 있고 그렇죠. 네네. 향후에 추가될 무기들, 운송되고 있는 무기들 요걸 스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버텨요. 그다음에 정보도 안 준다. 그 정보도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 주는 거지 방어할 때 필요한 정보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이는 거죠. 이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다 끊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무자비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미국이 뒤집어 줄 수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선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젤렌스키 트럼프 싸움 이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거고 실제로 위험해요. 쿠르스크는 깊숙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후방으로 끊어버리면 보급이 끊어지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도 크루스크 안에서도 둘로 나누려는 쪽으로 또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오히려 역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뚫리느냐. 뚫리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함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젤런스키가 당연히 이 무기 뭐 공급 중단 이 카드를 맞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드가 없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간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기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도장 찍을 걸 기대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가서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이 코미디언이라는 게 좀 잘 연기라든지 그런 액션을 잘 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욕하는 입모양, 네. 그 다음에 뭐 막 화내고 이러는 거, 그걸 연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기자가 감정 통제가 안 되겠어요? 오히려 감정을 너무 통제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연기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감정 통제를 못 해갖고 욱하고 싸웠다고요? 그런 사례가 존재하나요? 앞에 기자들 다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일종의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젤렌스키가 연기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네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젤렌스키라면 100%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걸 노렸겠죠,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땅 5분의 1 뺏기고 우리 광물 자원 절반 지원해줬다고 가져가고 안전보장은 안 되고 안전보장 들어갈 수 있는 나토 가입은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항복해라고 도장 찍고 왔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그 대통령을 용납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고 돌아오면은 인천공항에 오면은 꽃다발 걸어주겠어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번 싸움의 이면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판을 뒤엎은 쇼를 한 건 그 트럼프 쇼를 젤렌스키 쇼로 바꾼 게 저는 젤렌스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한 방 먹었다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받을 거면 받으면 되니까. 그쵸. 하긴 뭐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 그런 거 상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가 상하는 건 뭐냐? 네. 트럼프는 집요해요. 자기한테 당하게 한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를 줘서 네. 계속 자기한테 손해를 보게 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목표는 뭐냐? 광물 협정이거든요. 저게 끝나는. 그것만 도와주면 나머지 과정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전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물론 뭐 그렇게 보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도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자체는 되게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이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또 그 러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쇼를 잘하죠. 예, 둘이 용호 상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쟁 초기 젤렌스키를 만났던 어떤 정치인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이 평가하기를요. 와, 글로벌 예능인 같았다라고 만나고 와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매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연극 위에 있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내가 사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젤렌스키는 그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이후로 뭐 납작 엎절었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젤렌스키 입지가 좀 더 강해진 건 맞고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로 젤렌스키가 인기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그 협상이 젤렌스키에게 완전히 부적절하다든가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협상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화면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특히 이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어떻다는 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젤렌스키가 오기 전에 양복 좀 입으라고 말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끝까지 그 옷을 입고 갔잖아요. 색깔만 조금 바꿔서 입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젤렌스키도 자신만의 그 여론전을 하는 스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로 국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뭐 글로벌리 어떻게 뭐 평가가 나오든 이거는 그 두 사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국내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를 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만
둘 다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젤런스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이런 뭐 리얼리티 쇼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약간 좀 맞서고 트럼프의 좀 분노를 끌어올리면서 좀 내부 지지 여론도 좀 끌어올리고 그럼요. 유럽으로 네.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더 있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약간 수 있는 그래서 계기가 좀 됐죠. 예,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뭐 솔직히 그 많은 거를 젤렌스키가 예상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폭풍을 봤을 때 네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젤렌스키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내 형제 자매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사실상 무한을 당하고 온 게 슬프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완전히 마이너스였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고를 준 거죠. 경고를 준 거고 네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야 될 거 어차피 맞으면서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자의 모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다음에 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갖춰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뭘까요? 그러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계속 표현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협상을 할 때도 보지만 그걸 하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이렇게 뭐 1조 달러 이렇게 금액을 크게 부르지만 실제 문서에는 빠졌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가거든요. 사실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파나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네. 파나마를 마치 공격할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파나마 양쪽 운하를 운영하는 홍콩 기업이 그거를 블랙락에 팔잖아요. 미국의 블랙락에 팔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매드맨 전략, 그 미친 것 같은 광기가 미국의 안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여기로 대입시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 정상을 어떻게 저렇게 무한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무한을 줬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구나. 우리 세금을 안 쓰고 더 이상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협상은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할 만한 부분에서 협상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저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꼬리를 내리는 그렇죠. 광물 협정 하겠다라고 예,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속보로 전해진 부분이 일단 러시아와 30일 휴전 뭐 합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걸로부터 지지율도 좀 끌어올렸고 이제는 뭐 그냥 미국의 뭐 요구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 미국이 참여한 휴전 협상 6.25도 마찬가지죠. 한국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이 휴전할 때도요. 월남은 그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당사국들은요. 굉장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들끓는 명분,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싸워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그 30% 20%의 여론이라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 젤렌스키의 발언의 변화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젤렌스키는 늘 영토 회복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트럼프 들어오고 이 사건을 겪고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젤렌스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우리가 명분 싸움에서 아주 어려운 건데 그 명분을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휴전 혹은 정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가 강제로 밀어넣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찌됐든 협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해줘야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치는 명분 싸움이고 대세가 뭐 50% 이상이 지금 당장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강경파 30%가 있으면 우리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지지층을 보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30%가 있으면 참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정치적인 세상입니다. 특히 전쟁 중일 때는 더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젤렌스키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광물 협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쟁 배상금? 네. 배상금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무기를 주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사실 뭐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광물로 미국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네. 러시아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이 미국 기업들이 가서 뭐 채취를 한다든지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뭐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도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뭐 한국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었지만 용산 미군 기지 그리고 그 강북에 있던 미군 기지를 이남으로 내려 보낼 때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인계철선입니다. 왜 미군이 거기 있으면 북한이 내려오고 미군이 바로 응전하기 때문에 미군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한강 이남에 내려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대입해 보면요. 미국의 중요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업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이 참전 혹은 참전까지는 안 해도 개입해서 압박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는 사실 다 명분 싸움이고 특히 미국은요. 미국인 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크게 가 있을 때 어떤 거기에 해대는 행동이 들어졌다면 그것만으로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나 트럼프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트럼프 내각에서 하는 말이 여기가 미국의 핵심 이익지가 되면 우리가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과격하게 말하는 거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트럼프의 말을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의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제가 계속 어디든 나가서 말하는데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길을 잃고요.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트럼프의 화가 어떻게 누그러지고 그 발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이 트럼프 시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망을 할 수 있는 뭐 조망까지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젤런스키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보니까 그 젤런스키 뭐 교체해야 된다. 뭐 정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그런 말을 언론에서 했던데 이 정말 실제로 이 젤런스키 정권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거는 이 카드를 가지고 저쪽을 밀어붙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협정도 체결해야 되고요.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 시에 그거를 하려면 계엄도 풀어야 되고요. 계엄도 풀고 또 뭐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리 또 우편으로 다 투표를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6.25 때 부산에서 투표를 했지만 그때와 또 상황이 다른 게 또 현대의 투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했을 때 뭐 CNN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전시에 하려면요. 근데 6개월의 시간을 지금 가지면 그러면 밀어붙여서 그 젤렌스키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을 6개월 더 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걸 알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 뭐 동맹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최대 압박 전략의 하나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 교체를 미국에서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젤렌스키의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계속 관세 부과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 25% 뭐 전기료를 더 매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 철강 25% 더 매긴다고 해서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요. 그 국내 정치인들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의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무려 85%입니다. 85%요? 예. 거의 뭐 독재. 독재 수준이죠. 그게 워낙 트럼프에 두드려 맞으니까 국민들이 뭉치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건 또 이렇게 그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젤렌스키에게는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만약 이렇게 전쟁이 휴전이 되고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는 새로운 리더십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처칠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처칠 그 다음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고 2차 대전을 승리로 물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지만 승리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처칠이 전쟁에서 끝나자마자 총선에서 국민들이 처칠을 버려요. 왜 버릴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회복하고 다독여줄 리더십이 필요한 네네네.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젤렌스키도 나토 가입 공약이나 이런 걸 섣불리 해서 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이런 비판 여론도 많지만 어찌됐든 젤렌스키가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망명하라고 하는데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그의 어떤 미디어적 선정 능력, 선전 선동 능력을 통해 항전 의지를 불태워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젤렌스키의 지도력은 전쟁이 끝나면 그게 계속 필요할지 않을지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아마도 과거에 보면 전쟁 이후에는 또 다른 리더십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칠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한 5년 후에 다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지만 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그냥 압박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를 못 쓰는 전쟁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 쓸모없는 전쟁이고 나쁜 전쟁으로. 네네. 근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은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다 해가지고 러시아의 그 독재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독재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네오나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재 국가인데 뭐 선거도 안 하고 그리고 부패가 극단에 이르렀고 그거를 젤렌스키를 직접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쟁 중이라도 외국의 정상을 만날 때는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뭐 옷도 그렇게 입고 오고 네네. 뭐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아닙니다. 그 독일에 가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호소할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미국에 그렇게 왔다 하고 그리고 또 와서 미국한테 겁을 줬죠. 당신네들이 지금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은 곧 당신네들도 쩔쩔매가 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가 미국이 쩔쩔맬 나라는 지금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금 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를 미국 국민들이 보고 이런 나라를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항상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 얘기만 하고 뭐 막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국경선에 집결하고 있을 때 저도 그때는 좀 왜 저 말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전쟁이 2월 22일 날 2022년 2월 22일 날 났는데 전쟁 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이 그냥 엄포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흑해에다 몇 대 갖다 놓고 우리는 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치 진짜 싸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 러시아가 감히 못 대비거든요. 바로 오히려 미국이 이 전쟁을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 전쟁을 가지고 3,500억 불을 제공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정치가의 손으로 다시 들어왔다. 거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습니다. 지금 액수도 막 나와요.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은 9,200만 달러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네네. 뭐 그리고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공화당인데 그 사람도 8천 수백만 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냥 자료들이 막 공개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치면 3,500억 불인데 뭐 1,770억 달러를
어떤 그 근거로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750억 달러밖에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천억 불은 어디로 날아간 거냐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그 상원의원 중에 의사 론 폴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군의관이 백신 값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자기가 가져갔다. 자기 착복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프랑스 신문에는 우크라이나 그 장군이 박격포 값 4천만 불을 먹었다 이거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4천만 불이 아니라 4,600만 불이 맞다라고 또 정정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롤스로이스 중에서 뭐 한 대에 60만 불짜리가 있답니다. 아주 최고급인데 그거를 작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전쟁 중인데 그걸 전쟁 16대를. 중인데.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 바로 그러니까 그 돈 세탁용으로 그 전쟁터가 사용되고 있다. 불쌍한 군인들은 가서 죽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계속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원천적으로 날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거를 2월 28일에 젤렌스키와의 그 직접 회담에서 국민들한테 다 보여준 것이죠. 리얼리티를 보여준 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부러 방송하라고 그런 거죠. 생방송하라고. 생방송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그 장면 중에 재밌는 거는 원래 그 미국 부통령은 할 일이 제일 없는 직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부통령이 이번에는 열심히 나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젤렌스키한테 미국이 제일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그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되겠느냐는 그런 꾸짖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도 했죠. 네. 지금 이 부통령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 독트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적격 인물로 부통령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회담 이후에 미국은 바로 이제 군사 지원을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네. 고강도 압박에 이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또 광물 협정 서명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젤런스키가 이제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전쟁을 정말 그 국제 정치가 힘의 정치인데 힘은 돈과 군사력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미국이 그 군사 무기하고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며칠도 못 버팁니다. 사실은. 네. 가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사실은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유럽을 갔습니다. 런던 가가지고 거기 유럽 각국의 이제 관리들이 모였는데 2,500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00달러. 2,500억 달러를 네네. 이제 유럽이 지원을 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2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군사력도 급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 프랑스가 각각 한 10,000명 정도 보낼 수 있는 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즉각 안 보내겠다고 이제 거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군사력이 양호한 그 폴란드라든가 뭐 이쪽에서도 안 보내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유럽 힘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돈과 군사력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트럼프의 개입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광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으신 분들은 야, 저 트럼프가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전략입니다. 광물을 달라는 근거는 우리가 돈을 3,500억 달러나 대줘 가지고 너희를 살려주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일단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너희들이 히토류라든가 이런 중요한 광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권리를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돈만으로 보면은 야 트럼프가 욕심꾸러기다라는 말이 되지만은 트럼프가 미군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러시아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바로 러시아 자기 붙어있는 땅에다가 미군이 들어간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돈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면 일단 그 지역을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가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가니까 그 노골적인 모욕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잠재적인 약속도 되고 그래서 그 부통령 반스가 그 지난 4일 날 얘기하기를 유럽 군대 2만 명이 가는 것보다 미국 회사가 들어간 것이 우크라이나 안보에는 훨씬 더 좋다. 아니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또는 트럼프 혼자 머리로 나온 거 아니고 그 보좌관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기업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적국이 못 건드린다라는 미국의 돈이 들어가 있는 곳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왜 저 사람이 그 자꾸 광물을 개발하려고 그럴까 그걸 왜 뺏으려고 그럴까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안보가 간접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도 플러스가 되고 러시아한테도 도움이 되는 러시아랑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히토류를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도 사실 히토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중국의 그렇죠. 이 중국의 레버리지를 붕괴시켜 놓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미국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힘이 하나 꺾여지는 것이죠.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래요. 야 트럼프 돈만 한다 그게 아니라 다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젤렌스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종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원하는 건 들어주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압박하고 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 푸틴을 좋아한다, 뭐 젤렌스키 옛날에 뭐 선거할 때 자기 안 도와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전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간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을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크림반도와 돈바스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하고 전쟁 이후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 면적을 추가했어요. 네. 다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영토를 조금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마지노선이 이거예요. 이건 유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요 두 개만 푸틴한테 주면 푸틴은 신나죠. 그런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뺏겼는데 휴전하거나 종전을 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거기다 나토 가입도 안 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줄 떡이 있는데 젤렌스키한테는 줄 떡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는 이제 협박이죠. 무기 안 줄 거야.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전쟁 수행 무기 한 50에서 55%, 유럽이 한 25%, 미국이 한 20%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원으로 절반을 외국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 지원하는 절반이 핵심이고 그 중에 핵심이 또 미국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전략 무기에 가까운 무기들, 그 다음에 정찰 정보 자산. 이게 없으면 사실상 전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하는 걸 주고 젤렌스키한테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은 안 줄 거야. 여기서 끝내야 될 걸. 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니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나 그 돈 받아야겠어. 거기다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되겠어. 이 생각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조기 종식의 목적인 동시에 러우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예요. 유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그럼 너 히토리 있다며 그 절반은 내놔야 될 걸 광물협정
이 상태에서 양측을 이제 먼저 러시아와 미국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안정시켰어요. 네.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부른 거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에 젤렌스키가 빠졌다.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감정 통제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토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그다음에 안전보장 그런 거 없어. 안전보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그다음에 히터류 광물 협정에서 절반 내놔. 여기에 도장을 찍고 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박수 받을까요? 욕먹을 거예요? 욕먹죠. 100% 욕먹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러나 거기서 도장 찍고 오면 우리 같으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런 카드가 없고 우크라이나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알아요. 그걸. 네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기자들 다 불러 모았죠. 회담장이 그 앞에 테이블에 있죠. 벤스, 트럼프 앉고 젤렌스키 앉고. 네네. 원래 그런 자리는 본 회담하기 전에 인사하는 자리예요.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뒷방에서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 그게 회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회담장을 누가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죠.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일부러 불쌍한 젤렌스키, 힘든 젤렌스키를 벤스랑 같이 협공해서 아주 정말 보기에도 야비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걸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얻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회담을 했다는 얘기는 젤렌스키는 올 거고 회담 전에 그랬어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으러 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을 하고 종전을 안에 서명하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세계적인 회담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약간 좀 포장을 하는 좀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네. 그렇게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싸우고 왔는데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 오기 전에 군복 입고 오지 말고 양복을 입고 와라라고 여러 번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가정이에요. 젤렌스키가 도장 찍어? 예,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됐겠죠. 하긴 뭐 어느 정도 물밑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자세히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부터 호락호락 안 해요. 자꾸 도발해요. 결국은 붙었죠. 돌아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잘했다. 감정적으로. 젤렌스키 정적들이 있거든요. 젤렌스키 정적들도 저건 젤렌스키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못했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유럽은요. 다 젤렌스키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럽은 또 어떻게 해요? 지지하지만 너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도장 찍을게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 왜 여기 이 사고 치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여론을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찍을 건 찍을 건데. 어차피 죽는데 네네. 찍소리하고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우크라이나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본 거예요. 그렇게 도장 찍고 정전 휴전 협정하면은 젤렌스키는 끝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젤렌스키 전쟁 직전에 지지율이 23%였어요. 네. 엉망이었어요. 부정부패에다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국가 요직에 뭐 국가정보국장, 비서실장 다 앉혀버리고.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는 9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50% 중반대에 50%까지 내려왔는데 트럼프하고 막 독재자니 어쩌니 싸우면서 오히려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죠.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정부 안 줄 거야? 전선에서 밀리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아, 버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준 격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미래, 희생을 빨리 줄이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더 선택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액면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든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 잘 버티던 우크라이나 군이 당연히 미국이 무기 지원 끊으면은 쫙 밀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거의 함락 직전이다 그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잘못 전해졌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열세에 몰려 있었어요. 아 열세에 몰려 있었고 언젠가는 함락당할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장악이 가능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인민군이 가 있거든요. 11,000명. 추가로 5,000명이 더 갔어요. 병력이 절대 부족해요. 지금 러시아 군들이 그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후방을 끊으려고 그래요. 지금 포위될 수도 있어요. 쿠르스크 안에서도 또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려는 그런. 근데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작전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중단도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지금 스타링크 계속 쓰고 있고요. 모스크 계속 그럼요, 안 끊는다고 그랬어요. 스타링크 끊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거든요. 그럼 미국이 또 다치기면 어떻게 뒤집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중단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공급된 무기가 있고 그렇죠. 네네. 향후에 추가될 무기들, 운송되고 있는 무기들 요걸 스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버텨요. 그다음에 정보도 안 준다. 그 정보도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안 주는 거지 방어할 때 필요한 정보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이는 거죠. 이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다 끊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무자비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미국이 뒤집어 줄 수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선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젤렌스키 트럼프 싸움 이전에 이미 쿠르스크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거고 실제로 위험해요. 쿠르스크는 깊숙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후방으로 끊어버리면 보급이 끊어지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도 쿠르스크 안에서도 둘로 나누려는 쪽으로 또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오히려 역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뚫리느냐. 뚫리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함락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젤런스키가 당연히 이 무기 뭐 공급 중단 이 카드를 맞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고.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카드가 없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간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기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도장 찍을 걸 기대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가서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이 코미디언이라는 게 좀 잘 연기라든지 그런 액션을 잘 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욕하는 입모양, 네. 그 다음에 뭐 막 화내고 이러는 거, 그걸 연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기자가 감정 통제가 안 되겠어요? 오히려 감정을 너무 통제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연기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감정 통제를 못 해갖고 욱하고 싸웠다고요? 그런 사례가 존재하나요? 앞에 기자들 다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일종의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젤렌스키가 연기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네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젤렌스키라면 100%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걸 노렸겠죠,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땅 5분의 1 뺏기고 우리 광물 자원 절반 지원해줬다고 가져가고 안전 보장은 안 되고
안전보장 들어갔을 때 나토 가입은 안 되고 여기서 그냥 항복해라고 도장 찍고 왔다 그러면 그게 누구든 그 대통령을 용납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고 돌아오면은 인천공항에 오면은 꽃다발 걸어주겠어요? 그 그림으로 보시면 이번 싸움의 이면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판을 뒤엎은 쇼를 한 건 그 트럼프 쇼를 젤렌스키 쇼로 바꾼 게 저는 젤렌스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가 한 방 먹었다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받을 거면 받으면 되니까. 그쵸. 하긴 뭐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지만. 아주 다양한 사람 그런 거 상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가 상하는 건 뭐냐? 네. 트럼프는 집요해요. 자기한테 당하게 한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를 줘서 네. 계속 자기한테 손해를 보게 한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목표는 뭐냐? 광물 협정이거든요. 저게 끝나는. 그것만 도와주면 나머지 과정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전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 물론 뭐 그렇게 보는 미국 언론들의 비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도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자체는 되게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뭐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이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또 그 러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쇼를 잘하죠. 예, 둘이 용호 상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쟁 초기 젤렌스키를 만났던 어떤 정치인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이 평가하기를요. 와, 글로벌 예능인 같았다라고 만나고 와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매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연극 위에 있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내가 사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젤렌스키는 그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이후로 뭐 납작 엎절었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젤렌스키 입지가 좀 더 강해진 건 맞고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로 젤렌스키가 인기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그 협상이 젤렌스키에게 완전히 부적절하다든가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협상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화면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특히 이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어떻다는 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젤렌스키가 오기 전에 양복 좀 입으라고 말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끝까지 그 옷을 입고 갔잖아요. 색깔만 조금 바꿔서 입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젤렌스키도 자신만의 그 여론전을 하는 스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로 국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뭐 글로벌리 어떻게 뭐 평가가 나오든 이거는 그 두 사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국내를 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를 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만 둘 다 그렇게 손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이런 뭐 리얼리티 쇼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약간 좀 맞서고 트럼프의 좀 분노를 끌어올리면서 좀 내부 지지 여론도 좀 끌어올리고 그럼요. 유럽으로 하여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약간 수 그래서 있는 좀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솔직히 그 많은 거를 젤렌스키가 예상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폭풍을 봤을 때 네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젤렌스키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내 형제 자매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사실상 무한을 당하고 온 게 슬프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완전히 마이너스였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한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고를 준 거죠. 경고를 준 거고 네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야 될 거 어차피 맞으면서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자의 모습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다음에 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갖춰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뭘까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계속 표현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협상을 할 때도 보지만 그걸 하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이렇게 뭐 1조 달러 이렇게 금액을 크게 부르지만 실제 문서에는 빠졌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가거든요. 사실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파나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네. 파나마를 마치 공격할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파나마 양쪽 운하를 운영하는 홍콩 기업이 그거를 블랙락에 팔잖아요. 미국의 블랙락에 팔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매드맨 전략, 그 미친 것 같은 광기가 미국의 안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풀어나가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여기로 대입시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 정상을 어떻게 저렇게 무한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무한을 줬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구나. 우리 세금을 안 쓰고 더 이상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협상은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할 만한 부분에서 협상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저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꼬리를 내리는 그렇죠. 광물 협정 하겠다라고 예,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속보로 전해진 부분이 일단 러시아와 30일 휴전 뭐 합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제len스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걸로부터 지지율도 좀 끌어올렸고 이제는 뭐 그냥 미국의 뭐 요구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 미국이 참여한 휴전 협상 6.25도 마찬가지죠. 한국 빠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이 휴전할 때도요. 월남은 그 휴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당사국들은요. 굉장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들끓는 명분,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싸워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그 30%, 20%의 여론이라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 젤렌스키의 발언의 변화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젤렌스키는 늘 영토 회복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트럼프 들어오고 이 사건을 겪고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젤렌스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려운 우리가 명분 싸움에서 아주 어려운 건데 그 명분을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휴전 혹은 정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트럼프가 강제로 밀어넣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찌됐든 협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해줘야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치는 명분 싸움이고 대세가 뭐 50% 이상이 지금 당장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강경파 30%가 있으면 우리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지지층을 보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30%가 있으면 참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정치적인 세상입니다. 특히 전쟁 중일 때는 더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젤렌스키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광물 협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쟁 배상금? 배상금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무기를 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뭐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광물로 미국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뭐 러시아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이 미국 기업들이 가서 뭐 채취를 한다든지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뭐 한국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었지만 용산 미군 기지 그리고 그 강북에 있던 미군 기지를 이남으로 내려 보낼 때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인계철선입니다. 왜 미군이 거기 있으면 북한이 내려오고 미군이 바로 응전하기 때문에 미군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한강 이남에 내려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 비슷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대입해 보면요. 미국의 중요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업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미국이 참전 혹은 참전까지는 안 해도 개입해서 압박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는 사실 다 명분 싸움이고 특히 미국은요. 미국인 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크게 가 있을 때 어떤 거기에 해대는 행동이 들어졌다면 그것만으로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나 트럼프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트럼프 내각에서 하는 말이 여기가 미국의 핵심 이익지가 되면 우리가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과격하게 말하는 거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트럼프의 말을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의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제가 계속 어디든 나가서 말하는데 과격한 말에만 휘둘리면 길을 잃고요.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트럼프의 화가 어떻게 누그러지고 그 발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이 트럼프 시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망을 할 수 있는 뭐 조망까지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젤런스키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보니까 그 젤런스키 뭐 교체해야 된다. 뭐 정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그런 말을 언론에서 했던데 이 정말 실제로 이 젤런스키 정권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거는 이 카드를 가지고 저쪽을 밀어붙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협정도 체결해야 되고요.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 시에 그거를 하려면 계엄도 풀어야 되고요. 계엄도 풀고 또 뭐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리 또 우편으로 다 투표를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6.25 때 부산에서 투표를 했지만 그때와 또 상황이 다른 게 또 현대의 투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했을 때 뭐 CNN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전시에 하려면요. 근데 6개월의 시간을 지금 가지면 그러면 밀어붙여서 그 젤렌스키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을 6개월 더 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걸 알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 뭐 동맹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최대 압박 전략의 하나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 교체를 미국에서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젤렌스키의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계속 관세 부과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기 25% 뭐 전기료를 더 매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 철강 25% 더 매긴다고 해서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요. 그 국내 정치인들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의 쉐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무려 85%입니다. 85%요? 예. 거의 뭐 독재. 독재 수준이죠. 그게 워낙 트럼프에 두드려 맞으니까 국민들이 뭉치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는 건 또 이렇게 그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젤렌스키에게는 크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만약 이렇게 전쟁이 휴전이 되고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는 새로운 리더십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처칠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처칠 그 다음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고 2차 대전을 승리로 물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지만 승리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처칠이 전쟁에서 끝나자마자 총선에서 국민들이 처칠을 버려요. 왜 버릴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회복하고 다독여줄 리더십이 필요한 네네네. 겁니다. 그거는 아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젤렌스키도 나토 가입 공약이나 이런 걸 섣불리 해서 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이런 비판 여론도 많지만 어찌됐든 젤렌스키가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주변국들이 다 망명하라고 하는데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그의 어떤 미디어적 선전 능력, 선동 능력을 통해 항전 의지를 불태워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젤렌스키의 지도력은 전쟁이 끝나면 그게 계속 필요할지 않을지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아마도 과거에 보면 전쟁 이후에는 또 다른 리더십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칠 같은 사람이 떨어지고 한 5년 후에 다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지만 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그냥 압박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